이제 우리는 소수자라는 개념을 출발점으로 문학이 어떻게 소수자의 삶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재원의 소설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센인과 일본군 성노예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되는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이야기가 결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부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와 건물 속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센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소록도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소록도는 한국 근대사에서 한센인 수용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실제로 소록도는 일본 식민정부가 1916년 설립한 시설로 이후 많은 수의 한센인이 격리되어 생활해왔습니다. 이곳은 나병치료와 함께 격리,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현장으로도 기능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센인의 삶이 소록도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소록도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이동과 배제, 그리고 지역 사회 속 차별의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부산은 그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였습니다. 부산항은 물자와 사람이 오고 가는 중심지이자 한센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가 격리되거나 은폐되었던 경계의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에 한센인 거주지, 보건시설, 공동체가 형성되거나 배제되었던 공간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간만리입니다. 간만리는 부산항과 가까운 항만산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 부산 나병원도 이 일대에서 운영되었고 한센인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이곳에 모였으며 자연스럽게 주변의 거주지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부산 나병원은 1909년에 외국인 선교사와 지역 민간의 노력으로 설립된 근대 의료기관이었고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해 여러 차례 통제되고 폐쇄 위협을 받았습니다. 간만리의 공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간만리의 한센인 거주지는 공식적인 격리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또는 강제적으로 형성된 공간이었습니다. 도시의 발전 논리 속에서 한센인들은 도시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밀려났고 결국 항만 변두리의 간만리와 같은 지역에서 생존 공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곳의 주거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좁은 골목, 단층 가옥들, 공동치사 공간과 열악한 위생 상태는 당시 한센인들의 삶이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조건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간만리처럼 공식적인 시설이 아닌 공간은 한센인의 삶이 어떻게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모두에서 배제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간만리에서의 한센인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상호부조와 돌봄의 기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 살기도 하고 공동농사나 작은 경제활동을 조직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또 이웃 간 의존과 돌봄의 관계를 통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외부와 분리되어 있었고 한센인으로서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지역사회의 제도적 지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간만리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한센인이 도시 안에 존재하면서도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부산의 산업화와 근대화는 많은 이익과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한센인과 같은 소수자의 삶이 배제, 은폐, 망각되는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호농장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용호농장은 1930년대 일본 식민정부의 정책 아래 부산 용호동에 설립된 한센인 시설로 한센인을 격리하는 동시에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도시 한복판에서 한센인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공간이었으며 당시 부산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한센인 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용호농장은 외형적으로는 자급자족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통제된 공간이었습니다.
농장 내에는 주거 건물, 작업장, 의료시설, 식사 공간이 구획되어 있었고 주민들의 이동과 활동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은 필수였고 농작물 경작, 가축 관리, 그리고 공업용 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진 한센인들은 자유롭게 도시를 오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제한된 자율성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의료 지원과 치료는 농장 운영자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교육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생활이 아니라 소수자를 관리하는 대상이자 노동력으로 보는 통제 체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차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장 안에서의 노동과 일상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외부의 규정과 제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 공간이 한센인들에게 단지 격리된 장소였는지, 혹은 제한된 자율성과 공동체적 삶의 일부를 제공했던 이중적 공간이었는지, 이 질문은 역사적 사실을 단지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당시 한센인의 내적 경험과 외부 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용호농장의 운영 방식과 일상은 한센인의 노동과 관리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한센인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사회적 배제와 위험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농장은 그러한 사회적 시선을 물리적 공간으로 구현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들은 한센인을 크게 두 가지 이미지로 반복적으로 재현했습니다. 하나는 동정의 대상, 다른 하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얼핏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이 두 이미지는 모두 한센인을 말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설명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사 속 동정 표현은 한센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고정시키고, 공포적 묘사는 위험하고 배제해야 할 존재로 낙인 찍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표현 방식 모두 한센인의 주체적 목소리를 사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센인은 언론의 표현 속에서 객체화된 존재로 반복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언론 속의 이러한 묘사는 그저 표현 방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가 한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다시 사회적 현실과 제도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 SNS, 미디어에서 특정 집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또 어떤 표현이 공포를 강화하고 있는가? 또 어떤 표현이 단지 동정만을 유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과거의 한센인 사례를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사회의 표현 방식과 차별 구조를 성찰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번에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부산이라는 공간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식민지 시기와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부산을 오가며 이동했고, 이곳에서 침묵 속에 살아야 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고, 증언이 남아있어도 공적 기억 속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한센인과 일본군 성노예는 서로 전혀 다르게 보이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사회와 국가로부터 필요할 때만 호출되었고, 불편할 때는 침묵 속에
밀려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두 집단을 하나의 서사 안에 배치한 이유는 단지 고통의 크기를 비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조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과거 사건을 이해하는 데서 끝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특정 집단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배제되거나 왜곡되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성찰하는 핵심이 됩니다. 부산은 많은 기억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체계적인 망각이 작동해온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억은 기념이 되고 어떤 기억은 지워집니다. 어떤 희생은 역사로 남았고 어떤 희생은 개인적 불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한센인, 위안부, 노동자, 교도소 문학 속 인물들의 삶 모두 이러한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공식 기록과 기념물은 때로는 선택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념일은 자주 언급되지만 한센인 공동체나 위안부 피해자의 기억은 교육과정이나 공공공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망각의 불균형은 어떤 삶이 역사로 인정받고 어떤 삶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망각은 단지 시간에 흐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기억 선택이며 특정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배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소수자의 역사를 복원하고 기억하는 일은 단지 개인적 차원의 기억 회복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 구조를 바꾸는 지속적인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소수자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상성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 혜택이 어떤 배제 위에서 가능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사회의 미래 방향과 직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센인과 일본군 성노예의 이야기는 과거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배제와 차별의 논리는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수자의 경험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언제든 사회적 배제, 낯선 차별, 불평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위치는 특정 집단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맥락에 따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며 질병, 경제적 위기, 교육 불평등,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등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소수자의 위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자라는 범주를 고정된 집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소수자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판단입니다. 단지 동정하거나 불편함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존재를 인정하며 배제의 구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태도는 소수자의 삶을 결정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때 사회는 더더욱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의 공정성과 연대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이 질문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려와서 살아야 했던 공간이며 동시에 수많은 이야기가 말해지지 않은 채 묻혀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이 소수자의 역사를 과거의 특수한 이야기로 두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강연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